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섬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성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년 전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8살이었던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 엄마가 가져가게 됐는데요. 딸이다 보니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이후 아이와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판결문에 기재된 면접교섭 내용대로 한 달에 2번 아이와 함께 저희 집에서 1박 2일 동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한 달에 2번이 한 달에 1번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다가 2달에 1번 만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둥, 여행을 간다는 둥,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재혼해서 새 아빠가 생겼기 때문인 건가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년 가까이 이어져서 답답하던 와중에 급기야 딸이 아빠의 집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집이 싫으면 밖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약속 당일에 일정이 취소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 엄마로부터 면접교섭 범위를 축소하자는 내용으로 면접교섭 변경 심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딸의 나이는 10살입니다. 자주 못 만나면 어색해지고 사춘기가 오면 더 만나기 힘들어질 텐데 이러다가 아이와 멀어지게 될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네, 아이의 엄마가 사연자분에게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혼 당시에 한 달에 2번 숙박 면접을 통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판결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면접교섭이라고 하는 거 개념부터 설명해 주세요. 면접교섭권은 이혼 이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반과 자녀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면접교섭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해서 이제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행명령이라고 하는 거, 좀 개념도 생소한데요. 이행명령의 개념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그러니까 법원에 내려진 결정문이나 판결문에 대해서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사람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네. 그 판결문이나 결정문의 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법원의 이런 이행명령을 받고도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아니면은 비양육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좀 약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뭐 감치 이런 거를 명령할 수는 없나요? 기본적으로 감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육자를 감치할 경우에는 양육에 공백이 생겨서 오히려 그 자녀의 복리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양육비는 사실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감치까지 가능한데 면접교섭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감치시키면 네, 아이가 또 이제 공중에 붕 뜨니까 그거를 안 해주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면접교섭을 계속 불이행 지금 하고 있는 경우에 또 최종적으로는 친권 양육권
변경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사연자분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비양육자가 그 면접교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통해서 양육자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현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교섭 줄이자라고 하는 이제 소장을 받은 상황이세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면접교섭 범위가 축소가 되는 걸까요? 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는데요. 만약에 면접교섭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비양육자와 면접교섭을 한 이후에 자녀가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면접교섭 자체가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네. 비양육자와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면접교섭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서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을 하는 건데 면접교섭을 했더니 아이가 더 말하자면 뭐 심리나 뭐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아졌다 이럴 때는 이제 변경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이 딸을 전혀 못 만날 수도 있는 걸까요? 자녀를 복리 위해서 예의적인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면접교섭 시행해 준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뭐 가령 자녀를 아동학대한다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뭐 폭행한다는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이제 제한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연자분의 아이는 10살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요새 이제 또 사춘기가 일찍 찾아오는데 사연자분은 딸과 자주 못 만나서 이제 어색해질까 봐 걱정을 하는 상태세요. 사연자분이 또 게다가 이제 상대방이 재혼을 했기 때문에 딸이 집에서 만나는 거를 이제 꺼려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딸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네.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센터. 그럼 면접교섭센터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면접교섭센터는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그리고 그 아이의 그 면접교섭을 돕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네. 도움을 주면서 네. 그곳에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면접교섭 센터를 이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면접교섭 홈페이지에 가셔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사전 면담을 거쳐서 지원 결정이 되면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때로는 법원에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 재판부에서 면접교섭센터를 한번 이용해 보자. 너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네. 했을 때 결정으로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판 진행 중에도 면접교섭 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제 재판이 끝나고 이혼이 다 된 이후에도 면접교섭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은 면접교섭 센터를 이용해서 원활한 면접교섭을 하게끔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상담자분이 아이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이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행명령 신청을 한 이후에 이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또 이제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사전 처분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이제 고의적으로 못 만나게 하고 그게 또 아이의 복리에 이제 반한다면 적극적으로 친권, 양육권 이제 변경 청구를 해서 사연자분이 양육자로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센터 이용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네, 김성현 변호사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런 여러분의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현 변호사 사연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YTN 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세론 씨가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세론 씨는 작년 5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기면서 주변의 상점이 피해를 봤는데요.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이 됐죠. 한편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죄가보다 형량이 세다면서 김세론 씨가 생활고를 호소한 것에 대한 괘씸죄가 반영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괘씸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네, 배우 김세롬 씨는 5일 1심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괘씸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검찰 구형보다 법원의 선고가 낮게 이루어지는데 김세론 씨 같은 경우는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리지가 2021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사고를 내서 택시기사를 다치게 했지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데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도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세론 씨는 전기시설을 들이받았을 뿐 인명사고를 낸 것은 아니었는데 벌금 2천만 원이 나온 것이니까요. 이렇게 괘씸죄가 걸린 것은 김세론 씨가 재판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지만 과거 방송에서는 재력을 자랑했었고 대형 로펌의 정관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부가 안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